지금 미국 의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문제의 가상암호화폐 관련법, 세상을 바꿀지도 모른다라는 이 가상화폐 관련 법들 시리즈로 지금 긴급 진단을 해 올리고 있습니다. 자, 우선 1편에서는 총론과 함께 지니우스법이 뭐냐? 지니우스법은 이미 상원을 통과한 상태입니다. 하원도 곧 지금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혁명이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편에서는 루미스법. 루미스법은 가상화폐를 정부가 돈을 내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사들여서 보관하고, 또 나아가서는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준비금으로 비축함으로써 달러의 패권을 지킨다라는 웅대한 구상을 담고 있는 1단계 법이 루미스법입니다. 이것은 지금 상원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어요. 자, 오늘은 제3편으로서 오늘은 클래리티법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 지금 그동안의 가상화폐는 법도 없이 그냥 시장에 버려져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고 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말도 많고 사연도 많고 또 사건 사고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잘못 투자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서서히 법안으로 제도화가 되고 있다. 제도화가 된다는 것은 규제가 좀 더 강화되면서 시장 기반은 더 확고히 된다. 이 동전의 양면처럼 규제는 강화되고 또 성장의 가능성은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암호화폐 특별기획 방송을 찍고 있는 것은요, 암호화폐 그 자체에 대한 투자 방법론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것은 다다음 편에서 따로 하기로 하고요. 지금은 이 암호화폐 3법이 나옴으로써 암호화폐 시장은 물론이고 경제의 판도가 바뀌고 있어요. 그럼 판이 바뀌면 우리가 먼저 판이 바뀌는 내용을 확실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법안이란 게 모든 것을 청사진을 딱 만들어서 이대로 돼, 이게 아니라 국회에서 오랜 시절,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미국의 국회 같은 데는요, 이 법안 심의 과정이 엄청나게 복잡다단해요. 그래서 몇 년을 다투기도 하는데 지금 이 세 법들은 거의 지금 최종 단계에 왔어요. 그래서 바로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우리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한 법입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도 3편 클래리티 법을 들어가겠습니다. 예, 클래리티, 이게 뭐 하는 법이냐? 클래리티, 깨끗하고 좀 분명하게 정돈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의미로서 법 이름을 클래리티법이라고 붙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미국의 법은 속칭이 있고 또 미국 의회에 제출할 때 진짜 쓰는 이름이 따로 있어요. 두 가지 이름이 동시에 있는데요. 이 법은 2023년부터 제출이 되어 왔던 거예요. 아직까지 그동안에 재작년 2023년, 2024년에서는 의회 문턱을 밟지 못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공화당이 적극적이고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상당히 이 가상화폐법에 적극적인 사람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올해는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법입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볼 때는요, 지금 세 가지 법을 시기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첫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 지니어스법. 이것은 통화 제도에 엄청나게 영향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루미스법은 가상화폐 시장 내에서 뭘 비축하느냐 또는 준비금 제도에 영향을 주는 법인데 각각이 엄청난 파장을 갖고 옵니다만은 저는 당장의 가상화폐 세계 있지 않습니까? 가상화폐 투자하시는 분들, 지금 살려고 하시는 분들, 이분들한테는 당장에
그 어떤 제도보다도 훨씬 더 쇼크를 많이 줄, 충격을 많이 줄 법이 저는 크레디티법이라고 봅니다. 제가 쇼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새로운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 반드시 가상화폐가 떨어진다, 오른다, 그런 가격 시세를 지금 이 상황에서 전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변화가 온다. 자, 그러면 크레디티, 그러니까 뭘 깨끗하게 만드는 법이라는 얘기죠. 왜 이런 법이 나왔느냐? 법 이름을 한번 들어가 보죠. 법 이름은요, 디지털 자산의 구조를 혁신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취지도 뭐 굉장히 그럴싸하죠. 디지털 자산의 구조를 어떻게 혁신한다는 건 모르겠지만 그게 여기 담겨 있어요. 그 다음에 투자자를 보호하자. 투자자 보호하는 방법은 안전하게 해서 보호하는 방법도 있고 시세 변동이 없도록 해서 갑자기 샀는데 가상화폐 가격이 한꺼번에 추락한다. 그런데 그동안의 패턴을 보면요. 가상화폐 가격이 추락하는 것은 가상화폐 설계가 아예 잘못됐거나 가상화폐 하는 사람들이 사기를 쳤을 때, 이를테면 대표적으로 이 테라와 루나 같은 한국인 권도영 씨가 했던 그것은 알고리즘 자체도 좀 엉성했고 또 자기들이 좀 부정행위를 한 흔적도 제 얘기가 아니라 미국 금융정권거래위원회의 지적에 따르면 좀 수상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받아왔고 지금도 재판 중이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하거나 아예 뭐 상장 폐지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가상화폐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세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상장 폐지가 된다거나 가상화폐 자체가 시장에서 퇴출돼 버리면 그야말로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여러분 혹시 리플이라는 가상화폐를 아세요? 리플, XRP를 만들어낸 리플이 한때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사랑을 많이 받고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률이 높았더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리플의 성장 동력이 팍 멈춘 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가상화폐 세계에 리또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리또속. 리플에 또 속았다. 어느 순간까지는 계속 오르다가 그때부터 안 오르니까 희망 고문. 또 오를 줄 알았는데 안 오르고 하니까 리플을 항상 속이는구나 해서 리또속이라는 말까지도 나왔는데 최근에 그 늪에서는 조금 빠져나온 게 아닌가. 그러나 아직도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리플이 왜 가격이 꺾이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 수년 전에 미국의 정권거래위원회, 우리로 치면 금융위원회예요. 금융위원회에서 리플을 향해서 리플 이거 좀 문제 있어. 리플이 사실상 정권 상품이면서 이게 중요한데요. 사실상 정권 상품이면서 정권 상품에 가해지는 각종 의무 규정. 정권이라는 것은요. 여러 명 다수를 대상으로 한 종이 쪽지 하나만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주기 때문에 그 변동사항, 이동사항을 수시로 공시하고 감독도 받아야 되고 굉장히 의무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장되어 있는 회사의 주식이 대표적인 증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증권거래소라고 하잖아요. 자, 일각에서는 증권으로 분류되는 게 좋다. 상장되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증권으로 분류되면 의무도 많은데 그 의무를 안 하면 그때마다 처벌이 들어가거든요. 강력한 규제, 증권으로서 돈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자금을 리크루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동시에 규제도 많이 받는다고요. 그래서 가상화폐 사람들은 가상화폐는 실체가 없는 것을 파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든 뭐든 가상화폐는 블랙체인 안에 실체가 있다. 그러니까 금하고 비슷하다는 게 가상화폐 하는 사람들의 주장이잖아요. 금을 거래할 때 금이 오늘 얼마나 채굴됐습니까? 이런 걸 공시를 안 해도 되잖아요.
왜냐? 상품이기 때문에. 상품을 사고 파는 것은 상품을 사는 사람들이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될 의무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공공금융제도 시스템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상품이니까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그런데 이 정권거래위원회가요, 5년 전에 리플을 기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금융검찰이거든요. 그래서 법원에 기소를 했는데 이유는 뭐냐? 리플의 XRP, 지금은 XRP로 이름을 바꾼데 옛날에는 그냥 리플이었습니다. 그 리플이라는 상품이 사실은 정권이었는데 SEC가 보기에. 그런데 상품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금과 같은 상품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공시 의무를 제대로 안 하고 마구 팔아서 피해를 줬어. 이래가지고 기소를 하고 벌금을 마구 때린 겁니다. 그 재판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그런데 이 SEC가 리플을 기소하자 말자 리플 가격은 맥을 추지 못했거든요. 밑도속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SEC가 리플을 너 정권인데 상품처럼 와 있었지.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었으니까 책임을 져. 벌을 받아. 이래 됐던 거란 말입니다. 당시 법원의 1심 판결은 개인에게 회사에게 판 것과 개인에게 판 걸 나눠가지고 일부는 정권으로 판 것 같고 일부는 상품으로 판 것 같다. 그래서 상품으로 판 것은 문제없는데 정권으로 판 대목도 있으니까 벌금 일부는 내 해가지고 1심 판결이 났어요. 전체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라도 사기쳤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리플의 공신력이 확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계속 소송을 해왔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그 유명한 리플의 로비스트 겸 리플을 꾸려가고 있는 갤링하우스라는 분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서 지금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 자금도 많이 갖다 주고 해서 SEC가 5년 전에 리플을 정권법 위반으로 기소했는데 그거 잘못된 거야 해서 소를 취하해버렸습니다. 소를 취하했는데도 재판은 계속되고 있어요. 왜냐? 자, 우리가요, 반의사불벌죄 같은 거, 폭행죄 같은 거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상대가 소를 취하면 기소권이, 공소권이 없어져요. 재판이 중단돼요. 그러나 공공의 범죄인 경우에는요, 고소인이 또는 피해자가 내 저 사람 용서해줘 해도 법원은 재판은 계속해요. 그냥 양형을 할 때, 벌을 줄 때 그 벌의 규모를 참작할 뿐이지. 우리 예를 들면 간첩죄가 있다. 그럼 간첩을 잡아놓은 사람이 이 사람 봐줍시다 해서 그 간첩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권법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SEC라는 곳에서 소를 취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판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 리플이 아직도 이 SEC 재판의 늪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는 못했어요. 곧 빠져나올 가능성도 지금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전 주가가 리플 시세가 출렁출렁하니까 요 대목도 언제 한번 별도 영상을 찍어서 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뭐를 깨끗하게 하느냐? 이걸 명확하게 하자. 클리어파이 하면 명확하게 하자. 정돈을 해서. 자, 지금 이 가상화폐가 정권인지 상품인지 좀 애매해요. 주식 같은 상품, 정권 같기도 하고 또 금 같은 상품 같기도 하잖아요. 그게 각각이 장단점이 있는데 아예 크레리티법에서는 모든 가상화폐는 상품이다. 정권이 아니다. 라고 클리어파이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가상화폐는 상품이다. 따라서 이제는 정권이라는 이유로 기소될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리플 같은 이런 회사가 다시는 안 나올 가능성이 있죠. 이게 굉장히 혁명적 변화예요. 지금도요, 리플은 제가 한 사례로 들었지만 많은 가상화폐들이 SEC가 기소하면 그 순간에 가격이 떨어지고 완전히 비틀비틀한 사례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크레디티법이 통과되면 이게 정권이냐 상품이냐를 이유로 기소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가상화폐 회사들이 많이 아팠던 게
증권인데 상품인 것처럼 위장해서 판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정권거래법을 안 지켰다 해서 가하는 벌칙, 이게 공포의 화살이었거든요. 그런데 크레디티법이 오면 이제 이런 정권법 위반 문제가 원천적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물론 이게 그대로 통과될지 또 통과가 안 될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일정 제한이 이제 두어져 있겠죠. 여야가 어떻게 합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의 법안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만 법의 근본 취지는 가상화폐를 상품으로 규정해서 금이나 다이아몬드 이런 것처럼 시장이 알아서 사가는 것이지 우리가 왜 공시를 왜 해야 되느냐.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것도 공시할 내용도 없잖아요. 비트코인 그냥 처음 나온 제일 처음 나왔을 때 발행 물량이 얼마다, 채굴량, 반감기 이런 거 외에 최근 들어서 뭐 크게 바뀐 게 없단 말이죠. 물론 금도 어디서 채굴이 됐다면 뉴스는 나오겠죠. 그런 정도의 의무를 갖는 거하고 증권사 같은 경우 시시콜콜 상장사는 모두 다 공개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가상화폐 업자들에게 규제가 굉장히 완화된다. 그런 면에서 엄청나게 호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시장의 질서가 상당히 좀 흐트러지고 또는 정권과 상품의 경계가 무너지게 되면 정권 시장이 좀 더 복잡해질 수는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SEC와 CFTC라는 미국의 금융 정권 감독 기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금융선물위원회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금융위원회 산하에 지금 선물위원회가 들어가 있는 이런 형국인데, 미국은 이 기관이 분리가 돼 있어요. 분리가 돼 있는데, 한마디로 이쪽은 선물 쪽을 담당하는 신상품, 이런 쪽을 하다 보니까 여기는 도매 금융기구로서 투자자들이 대부분 전문가들이에요. 그런 만큼 자율성이 많이 보장된 겁니다. 우리 ETF 같은 것도 주가 지수 상품 있지 않습니까? ETF도 선물 ETF는 진작에 다 허용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물 ETF는 아직도 리플이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심사 중이고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정도. 그런데 이번에 크레디티법에서는요. 가상화폐에 대한 감시 감독 체계를 분명히 나눠놨어요. 그래서 가상화폐의 발행, 거래, 웬만한 규제는 CFTC에서 다 하라. SEC는 좀 발빼. 그동안에서는 SEC가 무서운 기관이었거든요. 이렇게 SEC가 해왔던 무서운 기관의 감시 감독 권한을 상당히 시장 친화적인 CFTC 쪽으로 대폭 넘기는 겁니다. 거의 90% 이상. 앞으로는 SEC가 가상화폐 규제를 많이 못할 거예요. 물론 SEC가 완전히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SEC도요. 이 가상화폐에 구조적으로 상품적 성격도 있고 정권적 성격도 있어요. 그런데 정권적 성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SEC가 예를 들면 거래 조작이라든지 시세 조작 같은 거 이런 것은 여전히 SEC가 감시 감독을 해요. 그런데 가상화폐 세계에서는 상품 승인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그동안에 SEC가 다 해와서 우리 ETF 승인을 미국의 정권거래위원회 SEC가 한다는 그런 보도기사를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 크레디티법이 만들어지면 앞으로 ETF 승인 같은 것은 CFTC, 정권선물위원회, 금융선물위원회에서 하게 되고 이것은 굉장히 시장 친화적으로 될 것이다. 그러면서 법 체계도 클리어파이, 정돈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이 크레디티법에는 가상화폐를 촉진하기 위한 차원에서 가상화폐를 규제할 때 법에 근거가 없으면 때려잡지 못하게 하는 이런 네거티브 시스템도 많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자, 이 포지티브 시스템과 네거티브 시스템이 있는데요. 포지티브 시스템은 하라는 거, 허용받은 거 아니면 다 불법인 겁니다. 말은 포지티브가 긍정적이어서 좋다는 것 같지만 더 무서운 게 포지티브 시스템의 규제 방식이에요. 네거티브 방식은 하지 말라고 하는 법의 위반으로 돼 있는 것만 위법이고 없는 것은 다 합법이다. 이게 네거티브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온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크레디트법은 가상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법에 안 된다고 한 것은 미리 깨끗하게 정돈해서 밝혀. 거기 없는 것은 다 자유야, 합법이야. 가상화폐 시장이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는 폭풍의 내관을 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금 미국 의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금융시장에 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암호화폐 3법 중에서도 크레디티 법을 중점적으로 말씀 올렸습니다. 자, 이 법은 이 세 법이 모두 확정된 게 아니고 또 법안 내용도 굉장히 광범하고 해서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릴 내용들이 좀 있어요. 특히 변동되는 사항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바로 영상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꼭 좀 우리 유대관계를 꼭 좀 맺어주시면 좋겠고요. 자, 구독자님들 오늘도 성공하세요. 감사합니다.